안녕하세요. 자,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이론과정 두 번째 주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복습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할 테마 주제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교재는 아직 진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가지는 않죠. 그래서 교재 보시려면 98페이지 용어정의, 98페이지 용어정의 부분을 펼쳐 두시고 앞을 보시면 돼요. 자, 지난주 저희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학습을 했을 겁니다. 자, 부동산 공법은 그 토지에 관련된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몇 개가 있었죠? 4개.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련된 법률 2개. 이렇게 해서 모두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6개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그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이제 국토교획법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제 국토교획법 진도를 잠깐 나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역시 공부하게 될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다 라고 하게 되죠. 자, 이 국토계획법의 핵심 내용, 중심이 되는 내용은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이죠. 국토개발계획, 국토계획이 이 법, 국토계획법의 중심 내용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에는 우리나라 국토를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또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보존할 것인지 국토계획의 체계를 공부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의 체계, 국토계획 체계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제일 위에 그 현대 도시의 도시 문제, 인구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주택, 교통 문제 이런 것은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무엇이라고 불렀죠? 광역계획권이라고 했고요.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배웠죠. 광역도시계획 들어보셨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광역입니까? 광역계획권입니까? 광역계획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여기에 부합될지도록, 즉 여기에 적합하도록 이제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중요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은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인데, 도시는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군지역은 관할구역 단위로 군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시군 계획에는 2가지가 있었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 기본계획에서 도시 단위로 혹은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됩니다. 제시되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인 국토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무엇이라고 하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배운 거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몇 개가 있었죠? 6개. 그 6개를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핵심 내용으로 공부를 한 거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 6개는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암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당연히 아셔야 돼요.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공법을 공부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6가지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게 6개가 여러분께 아까 98페이지라고 그랬죠. 9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 해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기업부터 비업까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 그 6개를 지난주에 아마 가장 강조해서 강의를 했을 거예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죠. 기업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자 도시와 군 단위로 토지 위에다가 토지의 기능과 재성에 따라서 용도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용도지구는 오늘 배워요. 용도지구라는 것.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제한보호구역과 시가보호주둔구역과 수산종보호구역과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 이렇게 세 개죠. 그래서 아무튼 도시적과 군적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라고 공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여러분 그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녹지,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한강대교 이렇게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을 뭐라고 불렀죠? 기반시설이라고 그러죠. 기반시설. 자, 이렇게 도로라든지 지하철 등 기반시설을 도시적과 군적의 토지에다가 새로 설치하거나 정비, 개량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을 무엇으로 배웠죠? 정비 사업이라 그래요. 이 정비 사업. 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조금 들어가 봐요. 여기서 배웠는데, 지난주 배웠는데 다시 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도로, 지하철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기반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도로, 지하철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 기반시설이에요. 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데 서울에다가 지하철을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이것이 정책으로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지하철이라고 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 결정 내용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서울시에다가 지하철 설치를 하겠다고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이 결정되면은 이걸 비밀로 한다고 했습니까? 시민들에게 공적인 방법을 알려야 됩니까? 알려야 되죠. 그때 자, 이렇게 행정 정보를 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공고의 방법으로 알려줄 수 있고 고시의 방법으로 알려줄 수 있는데 단기간 그렇게 며칠 7일 이렇게 5일 14일 이렇게 단기간 알려야 할 경우에는 공고 그리고 장기간 알려야 할 경우에는 뭐죠? 고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 있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이 결정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은 이것을 고시하여서 시민들에게 공적인 방법으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정부는 그 결정을 고시하기 위해서 무엇을 발행한다 그랬죠?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은 공보입니까? 관보입니까? 관보. 중앙정부는 관보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 시도지사가 결정하면은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시도가 발행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공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관보를 발행합니까? 경기도 공보를 발행합니까? 공보를 발행해요. 그리고 뭐 안양시나 평택시에서는 이제 시공보를 발행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중앙정부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 그리고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하기 전, 설치를 결정하기 전 도로 지하철의 법상 명칭이 뭐죠? 기반시설인데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하여 고시되면은 그때부터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무엇으로 바뀌죠? 지난주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죠. 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하셔야 되냐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책 보지 않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고, 지난주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여기는 지난해 그 2021년도에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으로 공부하신 분들 말을 해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죠? 말씀해 보세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네,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말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10번을 들어봐도 한 번을 말할 수 없으면 답을 못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할게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인 거예요. 이걸 말하는 연습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99페이지 보세요. 99페이지. 페이지 99페이지 보시면 딱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동그라미 7번. 거기 별표하시고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밑줄 긋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로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잠깐만. 도로, 지하철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된 시설이 뭐죠?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 중에서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했죠? 예를 들면 잠깐만요. 저 한번 보세요. 저를 보면은 제가 장가를 가기 전에는 저에 대한 호칭이 무엇일까? 아저씨입니까? 장가 가기 전에는 총각이었습니까? 총각이라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장가를 간 거예요, 이제. 네. 그 혼례라고 하는 형식 욕구를 갖추고 나니까 장가를 가고 나니까 저에 대한 호칭이 총각에서 뭐로 바뀝니까? 아저씨로 바뀝니다. 아저씨. 저라고 하는 본질은 그대로죠. 제가 다른 물질로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대로인데 혼례라는 형식 욕구를 갖추기 전까지 저에 대한 호칭은 총각인데 혼례라는 형식 욕구를 갖추니까 뭐가 된 거죠? 아저씨가 된 거야.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하기 전에 도로, 지하철, 학교, 공항, 항만은 법상 명칭이 뭐죠? 기반시설. 도시군 관리구로 설치를 결정 고시한 이후부터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뭐로 바뀝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미혼자들, 처녀이거나 총각이거나는 법적으로 보면 기반시설이고, 그죠? 그리고 결혼을 한 이제 유부남, 유부녀는 뭐가 되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라고. 이 정도 설명해도 됐죠, 이제? 그 다음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로, 지하철 등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것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 볼게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뭐죠? 라고 물으면 말을 해야 돼. 말을 못하면 답 못 찾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내 공법 공부하고 이런 것이 시험 나오면 답을 못 찾는 거야.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왜요? 연습하지 않았거든. 그냥 듣고 이해하니까 고개 끄덕이고 넘어가 버린 거야. 연습을 안 했거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뭐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그 도시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지하철 건설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서울시 도시개발 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됩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라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문제 나갑니다. OX로 대답해봐요. O와 X로 판단하고 대답해봅니다. 저 보시죠. 저 눈을 봐요. 지금부터 물으면 대답해요. O와 X로 표현을 해야 돼. 제가 입모양 보고 채점을 할 거야.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다. O 믿겠습니까? X예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이 아니고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의됩니다. 금방 설명되고 다 틀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공부하면은 또 정답은 못 찾을 뻔했잖아. 집중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처음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이 아니고 뭐죠?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제가 한번 찾아드릴까요?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 봐요. 100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100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10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10번에 보면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별표예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이 아니고 줄 거예요.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을 배우고 있는 거죠. 이런 용어들이 익숙해야 이제 12월에 기본 이론 과정을 여러분이 아주 탄탄하게 튼실하게 이제 실력을 쌓아갈 수 있게 돼요. 기본 이론 과정부터. 네. 그 다음에 고기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들죠? 고기 들죠? 자, 저기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봐요.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배웠어. 그러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무슨 사업을 결정합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신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결정하는 거죠. 지금 사업을 몇 개 했죠? 여기 보고 사업을 몇 개 했냐고. 3개 했죠, 3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3개를 했죠. 이 3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국토계획법상, 잘 보세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한 사업이야.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한 사업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입니까? 도시군 계획입니까? 도시군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한 사업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즉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같이 외워요. 무슨 사업이 있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있어. 이 3가지를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라 그래요. 이 기본적으로 그 기초이론 과정에서 강의하는 이 3가지를 찾는 문제가 작년, 재작년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쉬운 게 나와도 근성으로 수업 듣고 하신 분들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을. 시험장에 가면. 이게 시험 나온 거예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에는 저를 보고 이야기하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에 무슨 사업이 있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있다.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10번이 있습니다. 10번 찾으셨습니까? 제일 위에 10번의 별표예요. 자, 2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사업을 말한다 라고 해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에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그 다음에 2번 줄 거죠. 도시개발사업 줄 거예요. 제일 끝에 T극번 제일 끝에 정비사업 줄 거예요. 정비사업 줄 거예요. 정비사업 뒤에 적어요. 정비사업 뒤에다가 예를 들면은 적으세요. 자, 정비사업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나중에 배웁니다. 정비사업에는 주거 적으세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나중에 배워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적으세요.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에는 몇 가지 사업이 있죠? 3가지. 무슨 사업이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니은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디귿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이 법 국토계획법상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암기를 꼭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자체가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잘 듣고 대답합니다.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은 이 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한다. O 믿겠습니까? X.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택지개발 사업이 포함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무슨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지금 여러분은 공법적 지식을 탄탄하게 지금 이제 기초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죠. 자, 세 가지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공부했을 겁니다. 지구,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지구 단위 계획, 지난주 배웠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죠. 지정 및 변경,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을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주에 배웠는데, 자, 오늘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보세요. 고개 한번 들어주시고, 네. 대충 이제 고개를 많이 숙이죠. 책 본다고. 혼자 책 보지 말고 앞에 보세요. 자, 봐주시고. 서울시, 물으면 대답해요, 여기 보시고. 고개를 여기 쳐다보시고, 이제 대답하십시오. 서울시는 한 개의 도시 맞죠?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말을 하세요, 말을.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 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무엇이라고 배웠죠? 지난주에? 광역계획권.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은 뭐죠? 광역도시계획.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은 뭐죠? 도시군 계획.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서울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서울시 도시군 계획,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자, 빗금친 부분의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죠. 지난주 배웠습니다.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주택단지나 유통단지, 산업단지 개발이 목적입니까? 녹지 보전이 목적입니까? 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야. 근데 이 녹지지역 일부가 이만큼이 상업지역으로,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그러면은 상업지역은 공장 근처가 목적입니까? 유통단지입니까? 유통단지를 조성하려고 만든 게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럼 상업지역은 보존 목적입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 그래서 이만큼이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거죠. 그러면은 보존됩니까? 개발됩니까? 개발되겠죠. 개발하려면 그냥 개발해야 됩니까?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 필요합니까?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 필요하죠. 이렇게 서울시 도시의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무엇으로 배웠죠? 지구.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구 단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란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와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녹지지역이 상업주로 변경되면 서울시에서 거기다가 무엇을 지정합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서울시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결정하여서 고시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구역 지정이 결정되면은 그날부터 3년 안에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그 결정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 녹지지역에서 상업주로 변경된 지역이 유통단지로 개발되는 거예요, 개발.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구체로 다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12월 달 기본 이론 과정부터. 오늘은 용어 배우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튼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 수립 대상이 전 국토입니까? 도시나 군 단위입니까?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딱 보는 순간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이 단어만 알아도 정답을 찾는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고 세 문제. 지구 단위 계획을 봤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봤는데 떠오르는 단어는 전부여야 됩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때 일부는 전국토 일부입니까?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중 일부입니까?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 오행제가 지키는 지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지구 하면 일부가 떠올라야 돼. 그게 정답을 세 번 결정했다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여러분은 공법 때문에 무너질 이유는 앞으로 없게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 여러분 교재 98페이지입니다. 교재 98페이지 오세요. 앞쪽에 98페이지. 자, 교재 98페이지 오시면은 자 5번에 봅니다. 동그라미 5번에 중간 약간 아래쪽에 있죠. 98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 나와 있습니까? 별표하세요. 별표하고 읽어드립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밑줄까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밑줄까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뭘 말하죠?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은 도시 또는 뭐죠? 군, 도시 또는 군을 말하는 거죠. 도시 또는 군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동그라미 하세요. 일부에 대하여까지 줄 거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그 다음에 손대요. 토지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원 환경 확보 그리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자 일부에 대하여 지금도 줄 거예요.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지금 밑줄 꺼드리는 것만 읽어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토지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체계적 계획적 관리 이런 것을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됩니까? 안 외워도 되는 거야.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딱 한 단어뿐이 없어.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까?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입지 규제 취소 구역 등을 공부를 했는데 그다음에 한번 봐요.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과 변경 결정하게 될 용도 지역 편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총론이 총론. 전체적인 숲을 본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들어갔죠. 용도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의 개요를 설명했다고 지난주에.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했어요. 그리고 용도 지역의 종류, 도시지역에 16개, 도시지역 밖에 5개를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 지역의 종류는 모두 몇 개? 21개. 21개의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21개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까지 이제 진도를 대략적으로 나갔죠.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이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을 암기하고 그렇게 할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진도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여기까지 복습을 쭉 해드린 거고요. 오늘 진도는 용도지역 안에서 금폐율, 용적률, 여기 이제 오늘 진도 나갈 거예요. 그럼 잠깐만 이걸 보는 이유가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용도지역 안에서의 금폐율과 용적률의 소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에서 어디 소속입니까? 용도지역 소속이라.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의 땅을 사서 건축을 하면은 금폐율 제한과 용적률 규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하신 분이 1년 동안 공부해놓고 금폐율 용적률이 뭐죠? 하는데 공식은 다 외우겠다니까. 근데 금폐율과 용적률이 소속이 용도지역 소속인지 용도지구 소속인지 용도구역 소속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인데 육군 소속인지 공군 소속인지 해군 소속인지 모르면 군인을 아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시각이 너무 좁은 거야. 그러니까 학문에 가서 넓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넓게 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뭔가를 암기하고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숲을 못 보는 거죠. 알겠죠? 지금 이제 숲을 보여주려고 이거 적어본 거예요.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금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 안의 금폐율과 용적률을 공부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자, 책 보시면은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문법 기초 강의 자료 2회입니다. 2회. 자, 오늘 진도는 자, 용도지역 안의 금폐율과 용적률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금폐율과 용적률이 무엇일까? 이 공식 못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자, 여러분 교재 막 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 교재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좀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그래서 110페이지 오세요. 110페이지.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 보면은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 오셨어요?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 오시면은 네,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박스에 보시면은 박스의 제목이 제일 왼쪽에 용도 지역, 그 옆에 보면 지역의 세분, 그 다음에 뭐죠? 금폐율의 한도 되어 있죠. 금폐율 동그라미 하세요. 금폐율 동그라미. 그 뒤에 무엇이 나와 있죠? 용적률의 한도가 나와 있죠. 용적률의 한도, 용적률 동그라미 하세요. 이제 고개를 드시면 되죠. 지금부터 금폐율과 용적률을 배웁니다. 자, 금폐율이 뭐냐면은 앞에요. 자, 금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뭐라고 합니까? 금폐율이라고 그래요. 금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금폐율이라고 합니다. 아까 지금 110페이지 금폐율 한도에서 금폐율을 동그라미에 뒀죠. 예, 금폐율 동그라미에 줬죠. 자, 적으세요, 이제. 필기하세요. 책에다가. 자, 금폐율이 뭐죠? 금폐율은 이꼴. 외우세요. 같이 외우면서. 금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죠? 건축 면적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적어야 돼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뭐라고 합니까? 금폐율이라고 합니다. 이건 외우셔야 되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나타낸 게 뭐죠? 금폐율이 됩니다. 금폐율은 이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근데 필기 시간이 너무 길다. 다 적었죠? 네. 자, 금폐율 적었으면 이제 설명 들어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은 금폐율이 뭐죠라고 하면 이건 다 외웁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라고는 알죠. 근데 이거 외웠다고 금폐율을 아는 건 아니죠. 제도적으로 이해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연필을 놓으시고 오빠여 봅니다. 응? 저 좀 보세요. 뭔가 열심히 적고 있네. 이거 적으면 됐지 뭐. 자, 금폐율이 뭐냐면은 보세요.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의 땅을 샀어. 어떤 용도지역의 대지를 샀죠. 그러면은 대지는 농사 짓는 땅입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는 건축 목적인 용도입니까? 건축 목적으로 지목이 분류된 땅이 대예요, 대. 지목이 대죠, 대. 대라고 합니다, 지목이 대. 나중에 지적법 시간에 공시법 시간에 배우게 되죠. 그럼 이제 건축 목적으로 지정된 이제 지목이 대예요.
그럼 이제 건축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강남에 땅을 사서 강남에 대지를 사서 업무용도의 빌딩을 지으면은 건물을 작게 짓고 싶습니까? 크게 짓고 싶습니까? 큰 빌딩을 지어야 똑같은 땅에서 많은 임대 수입을 빌딩주가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봐요. 강남 대로변의 모든 건축주들이 대지에 가장 크게 대지에 공간 없이 남은 공간 없이 전부 건축을 해버리면은 대지 안에 공지가 있어 없어? 빈 공간이 없죠. 대지에 공지가 없으면은 건축된 건축물이 과밀화되어 있으니까 콩나물 시루처럼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면은 공지 없이 건축되면은 건축된 건축물이 통풍 바람이 통할 수도 없고 최근 햇빛을 받을 수도 없잖아. 화재가 발생하면 금방 연소가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연소가 확산돼 버리잖아. 그래서 법으로 규제한 거예요. 당신 땅이지만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대지 면적의 몇 % 이하로 건축하라고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50%면은 대지 면적의 50% 이하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0제곱미터 대지인데 1000제곱미터 대지의 건폐율이 50%면은 얼마를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까? 50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법으로 규제하니까 1000제곱미터 대지에 예를 들면 1000평의 땅을 사서 제곱미터가 평은 달라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평의 땅을 사서 500평 이하로 건축해라라고 법을 규제를 해버린 거죠. 그럼 나머지 절반은 건축이 되지 않고 공지로 남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건축된 건축물은 이 공지가 있어야 채광, 햇빛을 받을 수 있죠. 통풍이 가능하죠. 화재가 발생하면 공지가 있으니까 이후 건축물로 연소가 확산됩니까? 연소를 차단할 수 있습니까? 연소를 차단할 수 있잖아. 이런 목적으로 용도지역 안에 대지를 치다가 건축하는 건축주로 하여금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할 목적으로 만든 게 뭐죠? 건폐율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1000제곱미터 대지에 500제곱미터 건축되어 있으면 건폐율은 몇 %죠? 자, 1000제곱미터 대지 면적이 얼마죠? 1000. 500제곱미터 건축되어 있으니까 건축된 면적은 500제곱미터잖아. 그럼 1000분의 500은 0.5잖아요. 0.5를 %로 표시하려고 뭘 공식을 넣은 겁니까? 곱하기 100을 넣은 거죠. 0.5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50.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면 그 용도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건폐율은 50%이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을 샀을 때 대지 면적 중에서 몇 제곱미터를 건축할 수 있을까를 결정하는 것은 용적률입니까? 건폐율입니까? 건폐율. 그래서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니까 입체적 규제입니까? 평면적 규제 수단입니까? 평면적인 그 규제 수단,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평면적 규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건폐율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실무에 나가면은 손님이 건폐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대지 면적 중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 비율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종전용주택 땅 사면은 대지 면적의 몇 %까지 건축 가능합니까? 준주거지의 땅 사면 몇 평까지 몇 %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건축 면적이 몇 %입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21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치대한도를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험은 거기서 나와요. 예를 들면은 110페이지 건폐율의 치대한도를 제1종전용주거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은 얼마죠? 50. 2종전용주거지도 얼마죠? 50. 이렇게 지금 거기서 건폐율의 치대한도, 그 교재에서 건폐율의 치대한도는 법률로 정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이 뭐죠? 배웠죠, 지난주에. 이 법, 국토교획법. 이 법 시행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하고 대통령령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법률로 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이 법, 국토교획법 시행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국토교획법 시행령으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암기하죠? 이제 12월 달에 기본 이론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암기를 하자 그래요. 지금 그거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거 암기는 진짜 5분 만에 암기, 5분 안 걸려요. 1분 만에 암기해야 해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죠. 그래서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그 방법을 한번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은 그걸 혼자 막 밤새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그냥 순식간에 외워버려요. 여러분, 제일 위에 보니까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표를 보면은. 주거지역은 공장입니까? 집입니까? 집이죠, 집. 저희 집 전화번호가 제가 공포 강의하려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받았어. 55국에 6657. 그럼 다 외워버렸잖아. 주거지역에 금표를 칠한 겁니다. 55국에 6657. 동그라미 하나씩 붙여주면 금표율의 최대한도가 되는 겁니다. 55국에 6657. 그게 한번 보세요. 일종주능 주거지역은 금표율이 얼마죠? 표보고 얼마죠? 50. 이종주능 주거지역도 얼마죠? 50. 55잖아. 앞에 걸쳤다면은. 그 다음에 1종 일반주거지역 60. 2종 일반주거지역 60. 55국에 66. 3종 일반주거지역 얼마죠? 50. 준주거지역 얼마죠? 70. 그래서 앞에 걸쳤다서 제1종 주능 주거지역부터 준주거지역까지 앞에 걸쳤다서 내려가면 되죠. 55국에 6657.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상업적이죠. 중심 상업적이 얼마죠? 90. 이렇게 시작해서 9887. 그렇게 내려갔죠? 상업지역. 그 상업지역 4개. 상업지역 4개는 9887. 상업지역은 집입니까? 상가입니까? 상가. 자, 공법선생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55국에 6657. 상가 번호는 얼마죠? 9887. 그렇게 오면 되죠. 9887. 상가 번호죠. 공업지역은 얼마죠? 공업지역은 전부 777. 끝이잖아. 외울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20이야. 맞죠? 전부 20인데 저 밑에 계획관리지역은 얼마죠? 40. 그럼 더 외운 거잖아. 55국에 6657. 9887. 공업지역은 777.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20. 단 계획관리지역은 얼마죠? 40. 계획관리지역은 40 이렇게 되죠. 이렇게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있어도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중에 암기해야 된다라고 여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죠. 용적률 보세요. 용적률은 동그라미 하시고 적으세요. 아까 용적률은 이꼴 적으세요. 대지 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입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뭐죠? 금표율.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뭐죠? 용적률. 그렇게 되는 거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 용적률인데 이제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용적률을 이해하시려면 연면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연면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연면적 적으세요. 연면적 적으세요. 교재 적으면 되죠. 교재에다가. 연면적이 뭐죠? 적으세요. 자,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적으세요. 연면적은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고 합니까?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죠. 연면적.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뭐죠? 금표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뭐죠? 용적률. 그러면 용적률이 무엇일까? 지금 설명드려요. 이제 필기는 거기까지 하시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설명 들으세요. 용적률. 앞에 집중. 자, 보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지하층이 몇 개 층이죠? 지하층이 몇 개 층입니까? 3개 층. 지상층이 하나, 둘, 셋, 넷, 5개 층이에요. 한 개 건축물 맞잖아. 이 층별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전부 동일합니다. 동일하면은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죠? 3개 층이니까 얼마죠? 300제곱미터죠. 지상층이 5개 층이니까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죠? 500제곱미터. 그러면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가 되는 거죠? 800. 이 800제곱미터를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예요. 연면적이 뭐죠? 말합니다. 연면적이 뭐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이제 기초 이론할 때 이 용어들이 익숙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어보면 말할 수 있게. 필기해두고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연습을 하실 것. 알겠죠? 다음 주부터 이제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금필이 뭐죠? 물으면 말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말하는 연습할 것. 자, 그러면 연면적 봐요. 용적률 봐요. 용적률 봐요. 용적률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원칙적으로 연면적 산정에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포함되니까 800이잖아. 지상층의 합계가 500이고 지하층 300, 합하여 800이니까 연면적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지하층 면적이 포함이 돼. 잘 들으세요. 단 용적률 산정,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그때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800제곱미터가 원칙이지만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800제곱미터입니까? 500입니까? 500제곱미터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잠깐만. 근데 지금 지상층이 5개층이니까 연면적이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잖아. 지상층이 6층, 7층, 8층이 되면은 6층, 7층, 8층이 되면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700제곱미터, 800제곱미터로 커지겠죠.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대지 면적에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가 600, 700, 800제곱미터로 커지면은 몫이 용적률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분모가 그대로인데 분자가 커지면 몫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잖아. 즉 용적률이 150%였는데 연면적이 커지면은 용적률이 160, 170, 180으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용도지에 허용되는 용적률의 한도를 높여주면은 연면적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연면적 규모가 500이 600, 700, 800으로 커지면은 건물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높아지게 되잖아. 반대로 어떤 용도지에 허용되는 용적률을 낮춰버리면은 연면적 규모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니까 500제곱미터가 4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작아지면 건물은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에 땅 샀을 때 그 한도를 높여주거나 낮춰서 용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 뭐죠? 용적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높이를 규제하니까 평면적 규제 수단입니까? 입체적 규제 수단이 됩니까? 입체적 규제 수단이 되는 것이 용적률이 되는 거죠. 자, 건폐구역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첫 시간에 배워볼까요? 그 21개의 용도지역별 건폐구역 용적률 최대 한도를 암기하는 게 시험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기본 이론 시간부터 암기를 하면 돼요. 아직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고 아까 잠깐 암기하는 방법을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첫 시간 강의입니다.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